장내 미생물의 환경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항암 치료 기간에는 이 식사가 단순히 영양 공급을 넘어서서 치료 반응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나쁜 미생물이 챙길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고 좋은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나쁜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환자의 영양 상태가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장내 미생물의 환경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항암 치료 기간에는 이 식사가 단순히 영양 공급을 넘어서서 치료 반응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또 달라지게 되고요. 또 면역력 그리고 항암제 효과가 또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고지방 저섬유 식단을 먹게 되면 장내 환경이 빠르게 불균형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부패균이 엄청 늘어나고요. 염증을 또 유발하게 되고요. 비피더스균 같은 유익균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만성 염증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고 면역세포의 기능은 굉장히 떨어지죠. 이러면 당연히 항암제 효과도 떨어지게 되고 부작용은 더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은 항암에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향하게 돼요. 채소나 과일, 통곡물, 콩류 이런 식물성 식단을 드시게 되면 비피더스균, 락토바실러스, 페칼리박테리움 같은 유익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유익균이 늘어나니까 단세지방산도 늘어나고 장 점막과 전체적인 면역 환경이 좋아지면서 전신 면역력도 개선이 됩니다. 그 결과 또 항암제에 대한 반응도 역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차이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항암 치료 기간 동안 하루 20g 이상의 식이섬유를 섭취한 환자군에서는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서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식이섬유가 유익한 장내 미생물을 키우고 또 그 미생물이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고 면역 항암제 효과도 잘 뒷받침이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영양 상태를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얼마나 잘 먹이느냐, 얼마나 잘 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같은 약물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암과 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장내 미생물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죠. 멈춰있는 어떤 무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의 식사와 생활 환경에 따라서 빠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암을 돕기도 하고 또 암을 더 악화시키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미생물이 잘 증식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나쁜 미생물은 잘 생기지 않도록 여지를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치료를 돕는 내 편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을 쓰느냐만큼 어떤 미생물이 장 안에서 활동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치료 결과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미생물을 늘리고 나쁜 미생물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나쁜 미생물이 챙길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고 좋은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한 번으로 되지는 않고요. 생활 전반적으로 그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쁜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붉은 고기나 가공육 섭취는 정말 드시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식품군들은 단백질 부패균도 만들고요. 또 2차 담즙산 생성균도 만들어냅니다. 특히 햄, 소시지, 베이컨은 이런 가공육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장내 환경을 정말 빠르게 발암성 대사물을 생성하는 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설탕과 인공 감미료를 피해야 되겠죠. 설탕은 유해균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장내 불균형을 촉진시키죠. 또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이나 스크랄로스 같은 것도 유익균을 떨어뜨리고 미생물의 다양성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정제당은 이런 장내 미생물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각종 식품 첨가물이나 특히 유화제 같은 거는요, 장 점막의 이 타이트 정선을 손상시켜요. 그래서 장 점막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그 결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줄어들고 염증이 훨씬 더 커지는 환경으로 만들어냅니다. 반면 이 좋은 미생물을 우리가 늘려야 됩니다. 이 좋은 미생물 늘리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라입니다. 원래 하루 25에서 35g 정도를 식이섬유를 먹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을 먹기 위해서 채소나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유익균의 직접적인 먹이가 되고요. 우리가 많이 먹는 양파, 바나나, 마늘, 아스파라거스, 오엉, 치커리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로 식물성 식품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폴리페놀이 유익균의 성장 그리고 유익균의 이 기능을 촉진하는 중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많이 드시라고 하잖아요. 베리류, 보라색이 풍부한 베리류나 블랙베리나 적포도 같은 보라색 포도 같은 이런 것들에는 폴리페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주일을 기준으로 한 30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 섭취예요. 네, 김치. 미국에서 새로운 영양 지침에 김치가 포함이 됐는데요. 김치, 된장, 낫또, 식물성 요구르트, 캐비어, 사워크라우트, 발효식품을 많이 드셔주시면 살아있는 유익균을 직접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사법은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일단 꾸준히 실천해야 돼요. 꾸준히 실천하면서 장내 미생물을 항암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라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항암 치료 기간에는 일단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우리 몸의 환경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을 통한 면역력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좀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생제 사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세요입니다. 항생제 정말 꼭 필요한 경우, 감염에 꼭 필요한 경우는 써야겠죠. 네, 그럴 경우에만 아주 짧은 기간에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장내 미생물이 잘 손상되지 않도록 꼭 보완해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항생제 복용이 끝나자마자 항생제 복용 시점과 분리를 해서 복용 후 2시간 뒤부터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장내 미생물의 손실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이나 락토바실러스, 아커마시아 뮤시니필라가 포함된 이런 균주들을 같이 먹게 되면 항암치료 환경에서 비교적 좋은 장 건강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루 100억에서 500억 CFU가 함유된 유산균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중구 수치가 500 미만으로 심하게 저하된 경우에는 감염 위험에 또 처할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의료진과 잘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식이섬유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도 최대한 가능하다면 하루 20g 이상의 식이섬유를 꼭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설사가 심한 경우라면 수용성 식이섬유가 좋아요. 베타글루칸이나 사과, 바나나의 펙틴 같은 이런 걸 드시는 게 좋고요. 네, 변비가 동반된 경우에는 통곡물을 너무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줄이고요. 채소와 과일 섭취를 좀 더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 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식이섬유의 종류도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으니까요. 같이 잘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그냥 기분이 좋으세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을 아주 바꿔버리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줄어들고요. 염증 반응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요가, 복식 호흡 이런 안정적인 활동을 꼭 병행해 주시고요. 나만의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방법을 안정화를 시켜야만 장내축을 통해서 이 면역 환경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내미생물의 리듬 또 면역 회복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주의해야 될 건 사실 여러 가지지만 핵심은 이제 일관되게 장을 잘 지키는 거입니다. 장을 잘 지켜야 면역력을 올릴 수 있고 어떠한 항암을 하더라도 회복력을 크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과 암 치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장내 미생물은 우리의 아군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암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조건부로 가능하다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혼자서 다 할 수는 절대 없겠죠. 어떤 미생물이 더 우세해지는가, 유익균이 우세한가, 유해균이 우세해지는가, 이런 것은 내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 스트레스 같은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과 우리 사람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요. 같은 이 환경에서 그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단에 가공식품, 붉은 고기, 가공육, 또 설탕이나 여러 감미료 같은 당분들, 정제 당분들 이런 걸 드시면 장내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나빠지게 되니까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염증이 더 심해지고 면역 세포도 더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식물성 식단,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또 발효식품 이런 것들을 잘 드시게 되면 장내 미생물이 아주 다양해지고 유익균이 늘어납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고 항암 치료가 훨씬 더 잘 되는 쪽으로 또 몸도 잘 회복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이라면 반드시 이 장내 미생물 관리, 나의 면역력 그리고 항암제에 대한 반응도 훨씬 달라지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관리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장 건강은 암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은 전체 면역력의 7, 80%를 담당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또 면역력을 얼마나 올리는지를 결정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항암제를 쓰는 동안에도 항암 치료의 효율을 올려주기 때문에 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요. 내 몸의 아군인 장내 미생물 관리 꼭 신경 써서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빠르게 건강을 잘 회복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암을 조기에 잘 예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 한 가지를 뽑아주신다면 무엇인가요? 네, 가장 최고로 나쁜 음식은 이제 가공식품, 요즘은 이제 초가공식품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공식품은 겉으로는 음식인 것 같지만 저는 가짜 음식이다, 죽은 음식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이미 세계보건기구나 하버드 대학 또 병원에서도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가공식품 때문에 암도 많이 걸릴 수 있고 심혈관 질환, 치매, 파킨슨 다양한 많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영양학적 지식으로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또 약간의 채소가 있어서 완전 식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 어떤 분은 햄버거가 완전 식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탄단지 다 있고 살짝 그 샐러드도 있잖아요. 토마토도 있고. 그런데 햄버거를 오랫동안 한 달 동안 직접 먹어서 자기 몸에 실험을 한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 햄버거 먹으면 이제 속이 불편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죠. 가공식품은 그 성분으로 볼 것이 아니고요. 이미 여러 성분들을 조합해 놓고 거기에 다양한 첨가물들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망치는 대사질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첨가물 덩어리인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가공식품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첨가물인데요. 이런 첨가물들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포장된 음식을 구매하는 순간 대부분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식품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첨가물이 있고요. 또 향신료, 향을 내기 위해서도 있고요.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있고요. 또 색을 예쁘게 내서 마치 신선한 음식처럼 보여지기 위해서도 첨가물이 사용됩니다.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편의점에서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 음식으로 생각하고 좀 먹잖아요. 근데 이런 음식에도 30에서 50가지의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튀김 음식의 유혹이 사실 있잖아요. 치맥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치킨을 드실 때 보면 굉장히 바삭한 그 매력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집에서 이렇게 튀김 요리한다고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네, 그 이유는 폴리인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튀김을 바삭하게 만드는 보존제로 사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폴리인산 나트륨이라고 실제 튀긴 음식에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식품 첨가물은 법에 의해서 100% 표기를 의무화하진 않았습니다. 일부만으로도 식품법에 의해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 폴리인산 나트륨은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산도 조절제이고요. 구연산이나 사과산, 인산염, 수산화나트륨, 푸마르산 등 이렇게 55종의 다양한 이름들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분들을 우리가 그 식품 어떤 그 표기법 같은 걸 봤을 때 이거 건강에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일단은 다 화학 성분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첨가물로 또 고기를 가공한 가공육들도 미국에서 이런 가공육들은 실제 이제 1급 발암 물질로 우리가 규정이 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 물질로 표현을 했고요. 영국의 암연구소에서도 가공육으로 인해서 8,800건 이상의 암이 발생한다는 것들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것은 식품 첨가물. 그 출처를 다 알 수 없는 다양한 첨가물들이 우리 몸속에서 다양한 칵테일 효과 또 다양한 세포와 조직 상태들을 다양하게 망가뜨린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준치 이하의 첨가물은 괜찮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준치 이하라는 그 표기만으로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저는 조금 위험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성분 자체는 기준치 이하가 들어갔을 거예요. 10mg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9mg 넣으면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 화학 성분들이 서로 만나서 일으킬 수 있는 칵테일 효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A라는 성분이 9mg으로 기준치를 넘지 않았어요. 근데 B라는 성분도 넘지 않았어요. 근데 C라는 성분, D라는 성분 해서 우리 한 50가지 성분이 개체로서는 기준치 이하지만 이게 섞였을 때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특히 가공육에 들어있는 것도 아질산 나트륨이 비타민C를 만났을 때 새로운 성분으로 바뀌면서 발암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 50가지, 100가지 모든 성분들이 서로 합쳐져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먹은 샌드위치, 김밥, 라면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주치 선생님도 내가 먹은 첨가물의 성분을 150가지를 먹었다. 그것을 분석해서 이런 질병에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말해주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첨가물 음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첨가물끼리의 칵테일 효과라는 그 위험성 때문에 하나의 성분이 안전하다라는 그 기준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몸은 이런 첨가물, 화학 물질들이 축적이 되면서 뇌 손상도 일으킬 수 있고 혈관 손상, 각각의 조직과 장기 세포들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기는 얼마나 먹어야 건강에 좋을까요? 네, 요즘 고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꼭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 고기는 인체의 소화 요소가 완벽하게 소화시키기 어렵다입니다. 고기를 좀 많이 먹으면 확실하게 몸에 문제가 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규모 연구, 중국의 차이나 스터디라는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미국 국립보건원, 미국 암학회, 미국 암연구협회, 미국 암연구재단에서 공통적으로 육식을 많이 하는 것은 절대 건강에 좋지 않다. 고기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먹자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약 8억 8천 명, 2,400개가 넘는 지역에서 고기를 많이 먹는 그룹과 고기를 잘 먹지 않은 그룹을 통해서 이 통계가 다 나온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를 먹었을 때 위험하고 어느 정도 먹었을 때는 안전한가 이 실험을 했는데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20%의 단백질을 주에 급여한 경우와 5%의 단백질을 급여한 경우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두 마리 다 이제 위험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암 물질을 동시에 투여했고요.
단백질의 급여 그 칼로리 수만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20% 정도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을 사료에 급여한 쥐에서는 모두 다 암이 생겼고요. 5%로 단백질을 제한한 경우에는 암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 20% 이상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동물 실험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식물성으로 바꿔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0%의 식물성 단백질을 급여한 쥐에서는 사실 암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은 사람에게도 20% 이상, 총 칼로리의 20% 이상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생겨날 수 있는 위험성을 더 높인다라는 실험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 특정 직업분들이 있잖아요. 헬스 트레이너를 하시는 몸을 만드는 이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도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닭가슴살을 너무 많이 먹으면서 엄청나게 몸에 피로가 쌓이기 시작하고 피부결도 나빠지고 안색도 굉장히 칙칙해지고 뭔가 좀 투명하지 않고 어두워지는 그런 여러 양상들을 보게 됐습니다.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프로틴 파우더로도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그냥 통풍은 옵션으로 달고 있다, 이런 말을 늘 일상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동물성 단백질은 그 특성이 대사 찌꺼기가 많이 생깁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나 식물식에 비해서 우리 몸의 독소를 많이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암모니아나 요산 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대사 찌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몸 곳곳에 이 독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않게 되니 몸은 굉장히 피곤해지고, 또 그 사이에 요산들은 뼈나 관절에 축적이 되면서 통풍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통풍에 걸린 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은 사람의 소화 효소가 100% 완벽하게 소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5% 이내로 적당히 안전하게 드시면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사람이 소화를 해독을 시킬 수 있는 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나 또 미국 하버드 대학이나 많은 생활습관의학이나 여기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하루에 5% 이내는 안전하지만 20% 이상은 위험한 양이다. 그래서 약 95%는 식물식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의 몸은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흰쌀밥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흰쌀밥은 현미에 비해서 섬유질을 제거했기 때문에 일단 좀 소화가 잘 되고 또 부드러운 맛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흰쌀밥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흰쌀밥을 너무 지나치게 먹고 자주 먹게 되면 일단 초과된 당분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도 일어나고 우리 몸에 또 쌓여서 당 독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간에서도 그 초과되는 당분 때문에 지방간이 되기도 하고, 또 혈액 속에도 이 당분이 계속 남아서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흰쌀밥은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흰쌀밥을 꼭 먹어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꼭 반드시 채소 식사를 좀 먼저 하시고, 식사 중에도 신선한 채소나 해조류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드시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게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분이 초과되면 우리 몸에서는 기전에 의해서 다양한 질병들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그냥 말하기 편하게 고고당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인들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고고당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식사 문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흰쌀밥 너무 맛있잖아요. 윤기가 잘잘 흐르는 밥을 해서 금방 해서 반찬들과 함께 먹으면 정말 최고의 식사가 됩니다. 저도 매우 좋아하는 식사인데, 이 흰쌀밥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고고당을 만들어내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당분을 삼시세끼 이렇게 흰쌀밥을 먹게 되면 당분이 일단 무조건 초과가 됩니다. 쌀밥은 100% 포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탄수화물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되죠. 이 포도당은 혼자서 이동해서 세포 속으로 갈 수가 없어요. 포도당은 반드시 인슐린이라는 버스를 타야만 세포 속으로 가서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일단 당분이 많아지니까 혈당이 올라가죠. 고혈당이 되죠. 또 혈당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인슐린이라는 것이 빨리 와야 됩니다. 인슐린은 또 확 부릅니다. 인슐린이 또 확 부르니까 바로 이 인슐린이 점점 계속 악순환이 되면 나중에는 이제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다가 점점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인슐린이 아예 나오지 않는, 그래서 당이
활용되지 못하고 요로 빠져나가는 당뇨병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에 당분이 계속 혈액 속에 많다 보니까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고지혈증이 되고 또 간에 쌓이면서 지방간이 됩니다. 또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나와서 혈당이 딱 떨어지니까 저혈당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혈당, 고지혈증, 지방간, 저혈당, 당뇨, 이것은 하나의 세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은 혈당 스파이크를 심하게 일으키는 정제 탄수화물 밥, 빵, 면, 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된 음식으로 정제된 탄수화물로 밥, 빵, 면, 떡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고고당, 당뇨 전 단계 반드시 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병장수를 위한 식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헬리안 이어링이나 스콘 이어링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했던 것을 우리 하나만 같이 실천을 해본다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나라의 제철 과일을 먹었다를 활용해 보면 좋겠죠. 저도 아침 과일 늘 하고 있고 늘 강조 드리는데 이 한 가지 아침 식사는 과일로 하신다라면 혈당 문제도 없고요. 또 소화 문제, 장 문제, 또 췌장 문제, 또 간까지 튼튼하게 해주는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헬렌 이어링, 스콘 이어링처럼 과일 식사, 또 그 양으로 친다라면 한 500g 정도, 이 양은 밥 한 공기 정도의 비슷한 분량의 에너지를 주는 당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오르는 혈당은 혈당 스파이크 같은 정제 탄수화물 혈당이 아니니까요. 우리 몸의 혈당을 오히려 완만히 떨어뜨리게 하면서 허기가 지지 않는 그런 몸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안전한 혈당이니까 아침 식사는 과일로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